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이혼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들 쌍둥이 둘을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저 스스로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 조금은 모순 같고 어색하기만 한데요. 솔직히 남자아이, 그것도 쌍둥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체력도 딸리고 귀도 쫑긋 세워야 하고,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낳은 자식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있었을 때보다 저는 지금이 훨씬 더 수월하게만 느껴지는데요. 물론 그 사이 아이들이 좀 컸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진 게 그 이유였어요. 제가 긴 소송 끝에 이혼을 하게 된 사람이거든요. 한때는 너무 사랑했던, 그래서 많은 걸 포기하고 한 결혼이었는데 이렇게 진흙탕 싸움 끝에 이혼을 하게 되니 참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더군요. 시간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얻게 된 제 생활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지금도 지나가는 시간이 아깝기만 한데요. 그러면서도 그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나마 하소연하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이혼 사유가 최악이겠지만 저 역시 너무 어이없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지 화만 뻗치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딱 6년 전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에 남편 놈이랑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당시 이름을 말하면 다 아는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저는 모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안녕하세요. 최은지라고 합니다. 정선이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자기 오빠보다 더 오빠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정선이 오빠가 준 마음과 다르게 행동이 좀 무뚝뚝하거든요. 그래서 정선이가 그렇게 말했나 봐요. 저도 은지 씨에게 많이 들었어요. 자기 친구 중에 제일 예쁘고 센스 있는 친구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영광입니다. 무슨 영광까지. 저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워요. 저희 둘은 참 희한하게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랜 시간 사귄 연인처럼 편안했어요.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저는 당시 남자 외모를 꽤 많이 보는 편이었거든요. 생긴 거 봐서 뭐 하냐,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는 말도 주변에서 많이 듣긴 했는데, 나이 어린 여자가 외향적인 건 하나도 보지 않는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저는 거기에 조금 더 까다롭게 보는 편이긴 했는데,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청바지와 티셔츠 같은 거 말고 수트를 입고 출근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런 제 취향을 잘 아는 친구의 소개는 아주 취향 저격이었죠. 게다가 남편과 저는 서로 이야기도 잘 통하니 제가 먼저 정식으로 사귀자고 대시를 했고, 남편도 그런 제 모습이 당당해서 끌렸다며 저희는 본격적인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3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 저도 남편도 서로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결혼이기에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남편과 알콩달콩 깨볶고 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제 착각이었죠. 결혼은 저희 둘만 좋다고 이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그저 좋은 모습만 보여줬던 시댁 식구들이 결혼 후에는 저한테 시집살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그러니 시댁이라는 두 글자가 당시 제 인생의 큰 걸림돌이었는데, 그 시댁 식구라고 해봤자 딱 두 사람뿐이었네요. 남편한테는 저보다도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보다는 8살이나 어린 늦둥이 동생이었는데 신우는 한심하게도 자기 손으로 단돈 10원도 벌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건 왜 그렇게 많은지 욕심이 철철 넘쳤는데 저는 뵙지도 못했던 시아버님이 신우가 12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신우를 늘 안쓰럽게 여겼어요. 저도 결혼 전에는 그런 사연을 듣고 신우가 아버지 정이 많이 그리웠겠네. 아버지가 안 계셔서 힘들었겠다 하며 공감하곤 했는데 막상 결혼하니 이건 뭐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거예요. 시어머니도 신우도 그렇고 그런 신우를 불쌍하게 여기는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그 정도가 천을 넘어도 한참 넘었었죠. 그리고 그런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저를 중간에서 너무 힘들게 했는데요. 그래도 내심 저도 믿는 구석이 있긴 했어요. 우리 미정이는 아빠 없이 커서 그런가 애가 너무 마음이 여려서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난 애가 밖에서 상처받을까봐 어디 가서 알바라도 하라는 소리를 못하겠다니까. 그래도 혹여 너희한테 미정이 거두라고는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라. 내 딸은 내가 책임져야지. 정 안 되면 내가 가게라도 하나 차려줄 거야. 그래도 내가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시어머님이 저희 결혼 전부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 말을 전부 다 믿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 결혼할 때 시어머님은 당신 손에 돈이 없으시다며 저희 결혼하는데 한 푼도 지원해 주지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그런 능력은 있다고 하시니 좀 믿음이 가진 않았는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머님이 시누이를 책임지신다고 하니 그 말만큼은 믿고 싶었어요. 뭐 살고 계신 빌라라도 팔아서 차려주시려나 했었죠. 그리고 저희는 저희 둘이 모은 돈과 대출로 신혼집과 결혼식 준비를 마쳤는데 그걸 저희 친정에서 좀 지원해 주셨어요. 솔직히 저희 친정은 외가 쪽 전부 여유가 있던 집으로 부모님이 양쪽에서 상속을 꽤 받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셨거든요. 너희 뜻은 잘 알겠는데 우리라도 너희를 좀 도와주면 너희도 그래도 신혼인데 대출은 피할 수 있지 않겠니? 나도 솔직히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이 불편할 것 같아. 괜히 나한테 그리고 우리 집에 눈치 보이지 않겠어? 나는 그 사람이 그런 눈치 보는 게 싫어.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 지 서방밖에 모르네. 그럼 이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사람인걸. 그리고 우리 둘 다 버는데 무슨 걱정이야? 나중에 우리 정말 어려울 때 지금 못 받은 거 해줘. 그때는 나도 기꺼이 받을게. 사실 저희 집에서는 남편 하나는 괜찮지만 시댁이 너무 기울어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은근히 돌려서 결혼 안 하면 안 되냐고까지 하실 정도였는데 제가 너무 남편을 사랑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컸기에 꼭 남편과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4개월 만에 임신을 했는데 글쎄 초음파 사진에 아이 심장이 2개라고 하시더군요. 쌍둥이였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한 번도 제가 쌍둥이 엄마가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쌍둥이를 낳으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도무지 쌍둥이를 맡길 곳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제 성격상 남의 손을 잘 빌리지도 못하는데 지지고 볶는 한이 있어도 제가 도맡아야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내심 서운한
기색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실망스럽고 서운했어요. 툭 까놓고 남편은 자상한 성격은 맞지만 집안일은 잘 도와주지 않았고 육아에 있어서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실망스러운 모습은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은 은근히 보수적인 성향이었고 그로 인해 집안일과 육아는 여자 일이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자기가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저한테 쌍둥이 육아, 집안일과 회사 일까지 전부 다 미루는 게 점점 짜증났죠. 결혼도 아이도 저 혼자 벌린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둘이 좋아서 이룬 가정인데 어째 여자한테만 이 많은 일이 떠넘겨지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편과 싸움도 많이 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희 둘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괜히 그래. 우리 전세 보증금 대출 있잖아. 그 대출을 나 혼자 벌어서 갚아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중압감에 시달리는 줄 알아. 거기에 자기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쓰잖아. 내가 뭘 언제 펑펑 썼다고 그래. 애가 둘인데 당연히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지. 아니지. 자기가 힘들다고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 자기가 모유 먹이면 분유값 안 나가고 자기가 천기적 있으면 기저귀 값도 안 나가는데 자기는 돈도 안 버는 사람이 왜 그렇게 몸을 사려?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 자기야말로 나한테 안 미안해? 이러려고 결혼했어? 나는 하루 종일 이 좁은 집에서 애 둘 데리고 살림해. 자기는 점심시간도 있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차려준 밥이나 먹고 핸드폰 하다가 자면 끝이지. 나는 퇴근도 없고 주말도 없다고. 다른 여자들도 다 그렇게 살아. 자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게 그냥 워킹맘 하지 그랬어? 세상에나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워킹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니까 속으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필터링 없이 저를 마치 회사 안 가고 놀면서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남편을 보고 저는 제가 전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그만큼 남편은 다른 사람이 되었고 남들 눈은 그렇게 의식하고 배려하면서 정작 저에 대한 배려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속상하고 서러웠겠냐고요. 가뜩이나 육아에 지쳐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던 때였는데 남편이 그러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친정 엄마를 붙잡고 울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저만 생각해 다시 회사에 나가자니 애들이 너무 어리고 아이 좀 키우고 다시 회사로 복직하기엔 남편과 사이만 멀어질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친정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애들을 엄마가 좀 볼까? 너도 애들 하루 종일 보려면 힘들잖아. 그래도 어떻게 그래? 저렇게 손 많이 가는 애들을 엄마가 어떻게 다 봐? 허리도 안 좋잖아. 그리고 나는 힘들어도 애들 말할 때까지는 시설 안 보내고 내 손으로 키우고 싶어. 요즘 그런데 말도 많고 그야 당연히 엄마가 키우면 좋지. 근데 너희들이 자꾸 싸운다고 하니까 엄마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러지 말고 그럼 너희 대출금 엄마가 해결해 줄까? 그러면 그 서방이 부담이 떨어지니까 좀 나아질 수 있잖아.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친정 엄마의 말에 흔들렸어요. 대출금 부담이 없어지면 저도 남편도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친정 아빠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요. 저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희 남편도 깜짝 놀랐죠. 은지야,
엄마한테 들었다. 너 요즘 힘들다며. 그래서 엄마가 너희 대출금을 해결해 주자고 하는데 어차피 전세 사는 거 애들도 있고 하니 이참에 아빠가 위치 좋은 곳으로 아파트 하나 해주랴. 애들 데리고 이사 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어차피 살 거면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 아파트? 당연히 그러면 너무 좋지. 근데 아파트는 작은 평수라도 서울이면 너무 비싸잖아. 그렇다고 그 사람 출퇴근하는데 서울 밖을 나갈 수도 없고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해. 그럼 너 좋다는 걸로 알고 아빠가 한번 알아볼게. 그리고 몇 집 추려지면 그 서방이랑 둘러보고 둘이 결정해라. 너희도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데 애들 지금이 제일 예쁠 때야. 그러니까 괜한 일로 싸우지 말고 둘이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아. 알겠어. 아빠 고마워.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꼭 보답할게. 그래, 그래. 저는 친정 아빠의 전화를 끊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남편도 뜻밖의 소식에 기뻐하며 자기야, 진짜 너무 잘 됐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고마워. 자기는 정말 내 인생의 로또야. 하고 저를 꼭 안아줬는데요. 그때는 바보처럼 그런 남편 품도 좋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남편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할 거라고 믿었는데요. 남편을 통해 들으셨는지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양손 가득 과일이며 밑반찬 같은 걸 들고 오셨는데 입이 아주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아우, 얘기 들었다. 원래 집은 시댁인 내가 해줘야 되는데 사돈한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어쩌냐. 그러게요. 저도 집을 해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나는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솔직히 결혼할 때 너네 집에서 한 푼도 내놓지 않아서 너네 집 좀 빚이 많나 살구나 생각했다. 아무리 너희가 안 받겠다고 했어도 그렇지. 돈 있는 사람들이 자식 혼사에 주머니 안 여는 게 말이 되니. 나는 진짜 없어서 못 해준 거지만 그래서 솔직히 너네 부모한테 서운했어. 솔직히 내 아들이 남들 다 부러워하는 은행원이지. 생긴 것도 꼭 장동건처럼 잘생겨서 여자들이 줄을 서잖아. 근데 너는 생긴 것도 그저 그렇고 다리도 짧은 게 다니는 회사도 남들이 모르는 그런 작은 회사잖아. 그래서 나는 너네 집에서 우리 아들한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 허락했거든. 근데 너희 결혼할 때 한 푼도 내놓지 않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니? 네? 그러셨어요? 저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시어머니의 진심에 당황해서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기가 실수한 걸 아셨는지 어색하게 웃으시며 그저 당신 말을 수습하기 시작하셨는데 이미 빈정은 상한 뒤였죠. 아니, 그때는 그랬다고. 내가 오해한 거지. 이렇게나 통이 큰 양반들인데 내가 못 알아본 거야. 세상에나 아파트라니. 나도 여태 아파트에서 한 번도 못 살아봤는데 너무 감사하다. 너 설마 아까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 상한 거 아니지? 이젠 그런 마음 한 톨도 없어. 시어머니는 애써 자기가 한 실수를 만회해 보려 애를 쓰셨지만 저는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님이 저와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아무리 수습을 하신다고 해도 제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시어머님은 도망치듯 그렇게 저희 집을 나가시더라고요. 당신이 생각하기에도 수습 불가였나 봐요. 그리고 그때 생각했죠. 모자지간이니
필터링 없이 말하는 건 똑같구나.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시댁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씁쓸한 기분을 혼자 달랬는데요. 아무래도 그 일이 있고부터는 저도 시어머니를 예전처럼은 대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5개월 뒤에 저희는 생활권이 좋은 서울의 모 동네 아파트를 매입해 이사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명의를 저한테 하라고 하시면서 세금 부분도 저희가 부담스러울까봐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그때는 남편도 제가 명의를 갖는 것에 있어서 크게 서운한 눈치가 아니더군요. 오히려 명예 문제에서는 시어머님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이왕 해주시는 거 그냥 기분 좋게 공동명예 해주시지. 꼭 이럴 때는 팔이 안으로 굽더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집에 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는데 당연하지. 그리고 우린 부부인데 누구 명의가 왜 중요해? 원래 부부끼리는 다 공동재산이야.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잖아. 어머님은 저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어머님도 저희 부모님 입장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얘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 내가 사줬으면 네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공동명예 하라고 했다. 얘는 나를 뭘로 보고. 됐어, 엄마. 나는 대출 없이 여기 이사 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엄마도 이 사람한테 괜히 서운하다 어쩐다 하지 마.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어쩔 수 없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저희 집에 오셨고 저는 솔직히 불편한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도 모른 채 당신의 검은 속내를 내비치기 시작하셨어요. 아우 봐도 진짜 좋네 여기. 얼마라고 했지 여기. 7억 조금 더 주고 왔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 아우 좋다 좋아. 너희들 생각하면 내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우리 미정이 생각하면 고구마를 수천 개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해. 왜요? 아가씨한테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요즘 독립을 하고 싶다고 나한테 집을 얻어 달래. 막말로 제 손으로 제 양말 한 번 빨아본 적이 없는데 무슨 독립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독립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취직이라도 하라고 한 소리 했더니 입이 아주 삐쭉 나왔어. 아, 어머님도 속상하시겠네요. 자식이 원수다. 너처럼 든든한 아빠가 없어서 그런가 우리 딸은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고 혹시 네가 우리 딸 취직할 곳 좀 알아봐 줄 수 있니? 그게 아가씨는 대학을 중간에 재적한 거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직업학교나 자격증을 따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말했지. 요즘은 국비 지원되는 것도 많던데. 근데 기집애가 싫대. 그리고 지금은 무조건 독립해서 나가서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내 속이 터지지 않겠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희가 언니가 오빠니 우리 미정이 2년 정도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 네? 저희가요? 어머니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거 알아. 근데 어쩌니 내가 집 줄 능력이 없는 걸. 신우도 가족인데 네가 좀 품어다오. 어머니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희 결혼 전에 그러셨잖아요. 아가씨 저희한테 거두라고 하지 않겠다고요.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면 그야 사람이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넓고 좋은 아파트를 너네 친정에서 받을 줄 알았니? 그래도 그건 싫어요.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점점 흥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제 앞에서 우시기 시작하는데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세상에나 신우도 가족인데 이렇게 말 나오자마자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는 거니? 네가 나 돈 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 제가 언제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제 입장도 헤아려 주세요. 쌍둥이 혼자 돌보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아가씨까지 데리고 있으라니 제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왜 너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니? 우리 애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너한테 살림도 배우고 조카도 같이 돌보면 너도 좋은 거 아니야? 어머니도 못 부리는 딸을 제가 어떻게 집안일이나 애들 보는 일이나 같이 하자고 해요? 솔직히 같이 하자고 해도 같이 할 아가씨도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아시면서 저는 필사적으로 제 의사를 전달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는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는데 그게 또 너무 분하셨는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얼굴을 하시고는 그래 알았다. 네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잘 알았어. 그래. 넌 너네 집에서 해준 좋은 아파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가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이들 힘들게 재웠는데 현관문이 떨어져 나가라 쿵 하고 닫고 나가셨어요. 덕분에 저는 쉬지도 못하고 잠에서 깬 애들 다시 재우느라 진땀을 빼야 했는데 그날 저녁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까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자기 꼭 그렇게 해야만 했어? 내가 뭘? 그럼 자기는 동생을 데리고 있자는 거야? 아니 거절을 해도 돌려서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잖아. 자기 원래 그런 거 잘하지 않았어? 우리 엄마는 자기가 우리 집을 무시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는데 설마 진짜 그런 건 아니잖아? 어머님이 그러셨어? 내가 무시해서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지 말고 내일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해. 우리 엄마 그 일로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면 그때는 어쩌려고? 싫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해야 해?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때는 아가씨 우리 집에 데리고 있겠다고 해야 하는데 난 진짜 싫어. 내 동생이랑 무슨 원수졌냐? 왜 그래? 몰라, 뭐, 자기 동생 무슨 기회 있으면 우리한테 뭐 뜯어가려고 하잖아. 내가 왜 아가씨 우리 집에 안 부르는데 우리 집 오면 안 가려고 버티고 자기 마음대로 안방에 들어가서 내 물건 뒤지는데 내가 좋겠어? 그래야 내 동생은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언니가 있어 봤냐? 집안에는 자기가 친언니 같아서 그러는 거야. 싫어. 난 친동생이라도 싫은 건 싫은 거야. 그리고 어머님이 분명 아가씨는 어머님이 책임진다고 하셨잖아. 난 이제 와서 말 바꾸시는 것도 싫어. 남편은 제가 계속 싫다고 하자 자기도 기분이 상한 듯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리고 나중엔 자기도 화를 내며 자기 동생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자기랑 결혼했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당황해서 순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그 일로 저희는 부부 싸움까지 하게 됐어요.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은 시어머니랑 똑같이 제가 자기 집을 무시해서 그러는 거라며 자기는 혼자 힘들게 버는데 제가 이기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주일 넘게 남편과 말도 하지 않고 냉전 기간을 보내야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 것이 뻔한 일이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냉전 기간 중 무슨 바람인지 남편은 저한테 먼저 잘못했다며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를 했고 처음엔 저도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서 남편의 사과를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날 이후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주고 저희 부모님께도 찾아가 밥을 사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도 마음이 풀어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풀리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예전처럼 저희 집에 오시고 저한테 전화도 하셨지만 저는 그게 불편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좀 달라져서인지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특정한 직업은 없어도 늘 손에 일을 놓지 못하셨어요. 아무래도 시아버님이 안 계시니 집에 대출은 없어도 생활비가 필요하셨으니까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집에 50만 원씩은 생활비로 드리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남편이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애 있잖아. 지난번에 내가 우리 미정이 내가 맡아줬으면 했는데 사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어. 내 남편이 지금까지도 50만 원씩 주는데 그걸로 두 사람 먹고 쓰고 세금 내고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집에서 부업을 놓질 못해. 내가 원래 꿈이 뭐였는지 아니? 너처럼 전업주부 생활을 하는 거였다. 평생 남편 없이 돈에 쫓기고 사는데 이건 무슨 팔자인지 애들 다 키워놔도 나아지질 않아. 에휴, 너는 모를 거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너를 보고 있으면 참 부러워. 아파트도 부모가 사줘. 남편 직업 탄탄해서 돈 벌어다 줘. 너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면서 놀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 참내, 팔자가 나는 너무 부럽다. 저는 은근히 비꼬듯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제가 전업주부인 건 맞지만 주부가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살림하랴, 애 키우랴, 남편 뒷바라지하랴, 월급 한 푼 없이 이런 잡다한 일을 다 하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마냥 노는 사람 취급을 하시니 저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죠. 하지만 그때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남편과 간신히 풀고 이제야 좀 소통하며 살고 있는데 괜히 이런 일로 지난 날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한테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거짓말이었죠.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남편한테 전화해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전하며 저를 모함하셨어요. 아니, 아들 며느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당신이 얻는 게 뭐가 있다고 저러시는지 저는 너무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을 모두 믿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 일로 전처럼 크게 싸우는 일은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급기야 저희 아들 쌍둥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니 이젠 저더러 놀고 먹지 말라고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아무리 취업이 없다고 해도 맞벌이는 기본 아니니 언제까지 내 아들만 뼈 빠지게 일을 해. 이제 애들도 어린이집 갈 수 있는 나이니 너도 이제 그만 놀고 나가서 일해라. 어머니 전부터 자꾸 저를 노는 사람 취급하시는데 이건 아니지 않아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집안일이랑 애 키우는 게 계속 할 때는 표가 나지 않아도 소홀해지면 그것만큼 표시 나는 게 없다고. 저는 집안일은 괜찮아도 애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아파트도 사주신 거고요. 또 그놈의 너네 집 타령. 그럼 나처럼 집에서 부업이라도 해. 너는 어째 있는 집 자식이라 그런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통 일을 할 생각을 안 하니? 제가 언제 또 그랬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 있어요. 아가씨야말로 하는 일도 없이 노는데 왜 저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저도 마냥 편하게만 살진 않아요. 쌍둥이 혼자 보는 게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막말로 어머님이 도와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뭐, 나더러 쌍둥이 둘을 보라고? 더 미쳤니? 그러니까요, 어머니 아시네요.
쌍둥이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것뿐이에요. 어머님 아들 아침에 밥이랑 국은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 먹일 밥해요. 그 입맛이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것저것 맞추고 사느라 힘들다고요. 그리고 저 내내 놀 생각 없어요. 애들 좀 키워놓으면 일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만 불쌍하고 제가 하는 일은 다 당연해 보이세요. 아니,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 안쓰러웠어. 화났다. 내가 또 경솔했다. 너는 내가 시어미한테 한마디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 내가 능력이 없으니 웃은 거지. 시어머니는 또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알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더라고요. 신나게 자기 할 말 다 해놓고 자기가 불리해지면 슬쩍 일어나 빠져나가는 스타일. 거기에 뒤로 호박씨 까듯 거짓말까지 하는 최악 중에 최악이었는데 그때도 되게 돌아가시면서 남편한테 또 거짓말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자기야, 엄마가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 친정에서 아파트 해줘서 일할 필요 없다고. 일은 나만 하면 된다고 했어. 어머님이 그러셨어? 자기 어머니 진짜 심각하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냥 지금은 애들이 어려서 못한다고 그래서 친정에서도 아파트 해주신 거라고 했는데 그걸 또 그렇게 말씀하시냐? 나랑 자기가 싸우길 바라시는 거야? 우리 엄마도 속상해서 그랬겠지. 엄마한테는 아무래도 내가 아들이니까 짜증 낼 수 있잖아. 그냥 그럴 땐 최대한 돌려서 좋게 말하면 안 돼? 이젠 자기도 우리 엄마 겪어봐서 알잖아. 우리 엄마가 자기 이제 무섭대. 저는 남편의 말에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무서운데 그런 말을 하고 또 거짓말까지 해서 싸움 붙이나요? 그리고 만만해 보일 바에는 그냥 앞으로도 계속 저를 무서워하시며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너무 답답해서 친정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면 저희 엄마는 니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대우받고 싶어서 그러시나 보다. 원래 그 나이가 되고 혼자 있으면 괜히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 상처받고 그래. 사돈은 아직도 변변한 직업도 없이 집에 얹혀 있으니 뭐 그렇지 할 마음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더 너한테 그러시나 보다. 네가 이해해. 네가 니네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니네 남편도 너한테 잘하지. 엄마는 맨날 우리 시어머니 편만 들더라. 왜 그래? 내 편 들라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지. 근데 이해가 되니까 그래. 엄마는 아빠가 있어서 그런 거 모르고 살았지만 니네 시어머니는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아파트 해줘서 고맙기도 하지만 자존심도 많이 상하셨을 거야. 그래서 너한테 더 그러시는 거지. 오히려 그럴 땐 시어머니 잠깐 잘 맞춰주면 또 안 그런다. 몰라, 우리 시어머니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너도 아들 키우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친정 엄마는 항상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서도 늘 시어머니 편에서 저를 야단치셨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면 그렇게 화가 나는데 친정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너무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무색하게 시어머니의 횡포와 만행은 계속됐어요.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어디가 아프시다고 병원비를 달라고 하셨고 언젠가부터는 병원비 말고 우리 냉장고 10년이 넘어서 그런가 시원한 것 같지도 않고 음식도 상하는 게 냉장고를 바꿔야 할 것 같아. 요즘 냉장고는 얼마나 하니? 많이 비싼가? 요즘 그렇게 단풍이 예쁘다고 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런데 가지도 못하고 아우 내 팔자야.
한 50만 원이면 경비까지 해서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노골적으로 바라는 게 많아지셨는데요. 제가 반복되는 요구에 조금 난색을 표하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엄마가 필요하다고 한 건 해드리자. 어차피 내가 번 돈에서 지출하는 거잖아. 난 그 정도의 아들 노릇은 하고 싶어. 아니, 해야 한다고 생각해. 저는 남편의 말에 어쩐지 좀 빈정이 상했어요. 자기가 번 돈이니 시댁에는 다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어쩐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시어머님이 달라고 하면 남편 카드로 해결했어요. 어차피 남편이 벌어서 메꾸는 카드인데 그렇게 써도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님의 끝도 없는 욕심이었어요. 매번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만들어 돈을 달라고 하는 게 귀찮으셨는지 아예 생활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미정이는 내가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할 것 같다. 나이는 찼는데 어디 취직도 못하고 독립시켜주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없으니 내가 데리고 사는 수밖에. 그런데 지금처럼 50만 원으로는 택도 없어. 내가 아무리 부업을 해도 이젠 감당이 안 된다. 어머니, 그래도 그렇지 100만 원씩 달라고 하시면 그건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아가씨한테 취직이 어려우면 알바라도 하게 해서 집에 생활비 달라고 하세요. 아가씨한테 50만 원 받으시면 되겠네요. 얘는 뭐 나는 안 그러고 싶니? 그런데 우리 애가 그렇게 못하는 걸 어떡해. 요즘은 살도 많이 쪄서 애가 자존감도 떨어졌고 그래서 집 밖에는 도통 나가지도 않는단 말이야. 다 큰애를 억지로 끌고 나가서 일하라고 시켜? 너는 내가 왜 그렇게 매정하니? 제가요. 아니, 어머니야말로 진짜 너무하세요. 언제는 혼자 벌어서 불쌍한 아들이라면서요. 솔직히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저희 애들도 요즘 먹는 거 무시 못하고 애기 용품들도 전부 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더러 그만 놀고 나가서 벌라고 했잖아. 너야말로 참 염치가 없다. 그렇게 집에서는 나가는 게 많은데 넌 그걸 그냥 니네 남편이 벌어오는 걸로 전부 충당하려고 하니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 억지에 그냥 입을 닫았어요. 어차피 당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실 텐데 그런 상대가 왜 필요하나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 생활비 100만 원씩은 못 드린다고 아예 못 박아서 말을 했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한테 돈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 저도 아이를 좀 더 키우고 나서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해 디자인 관련 복직을 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일을 할지 고민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다 꽃집을 하고 싶어졌어요. 원래 제 어릴 때 꿈이 플로리스트였거든요. 그리고 생화꽃에도 관심이 많아서 꽃과 음식을 연관지어 연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참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졌어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어린아이 있는 선배들과 동료들이 회사 눈치 보며 조퇴하고 휴가 쓰는 걸 봐서 그런지 다시 회사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화훼 정식 기능사 자격증도 따고 양식,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따면서 나름 제2의 인생을 준비해 갔는데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일이 벌어졌어요. 그간은 힘들어도 쌍둥이가 있어서 이혼할 생각까지는 못했던 저였는데 그때 그 사건은 고민할 것도 없이 이혼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여지없이 시어머님이 계셨는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시어머니는 난데없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주소를 알려줄 테니 그곳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어찌나 들떠 있는지 이유를 물을 새도 없이 전화를 끊으셨는데 그때는 저도 시어머니를 안 본 지가 한참 되었던 터라 화훼 장식 기능사 수업이 끝나는 대로 시어머님이 보내준 주소지로 별 마음 없이 갔죠. 그런데 주소를 처음 봤을 때도 좀 의아하긴 했는데 도착하니 웬 나홀로 신축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아직 입주도 시작되지 않은 건물이었는데 시어머님이 견본주택이라는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늦었어? 내가 오라고 한 지가 언젠데. 그게 제가 수업 중이라서 수업 끝나고 오느라 좀 늦었어요. 근데 여긴 왜 오라고 하셨어요? 왜긴 이제 여기가 니네 시댁이라서 와서 한번 보라고 불렀지. 어때? 너네 집처럼 단지가 크진 않아도 주차장도 넓고 건물도 높은 게 있어 보이지 않니? 그리고 내가 계약한 집이 진짜 너무 좋아. 복층인데 위에서 그 뭐냐 그래 캠핑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구나. 네, 계약을 하셨다고요? 그야 내가 그 정도 능력은 있지. 그나저나 이사 오면 우리 며느리는 우리 새집에 뭘 해주려나? 저기 우리 며느리 왔으니까 우리 집 한번 더 가서 볼게요. 어차피 계약한 집인데 그냥 편하게 비밀번호 알려주면 될 걸 굳이 그걸 안 알려줘서 사람 불편하게 얼른 잔금 치르고 저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싶네. 저기 어머니 혹시 저 모르게 복권이라도 되셨어요? 아무리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라도 이런 신축은 몇 억은 할 텐데 게다가 여기 서울이잖아요. 예. 이왕 살 거면 서울에 있는 집을 사야 재산값이 오르지. 그래야 나도 너희들한테 물려줄 재산이 생기고. 그나저나 나는 요즘 매일 꿈꾸는 것 같아. 내가 아파트 살아보는 게 평생의 꿈이었거든. 요즘은 우리 미정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맨날 커튼은 이걸로 달아야 한다. 소파는 이걸로 놓자. 애가 밝아졌어. 근데 어째 우리 며느리는 표정이 별로라는 것 같지? 아니, 그게 저는 무슨 돈으로 이사를 하는지 모르니까요. 저는 혼자 신이 난 시어머니 뒤를 불안한 마음으로 쫓아갔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꽤 넓은 평수에 거실과 주방이 보였는데 거기에 복층으로 가는 계단까지 제가 봐도 좋아 보이더군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 복층에 가니 거긴 거기대로 화장실이며 좋은 주방, 넓은 베란다까지 좋아 보였는데 시어머니는 이사를 오면 아래층은 당신이, 위층은 저희가 사용할 거라며 이미 마음을 정하셨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영문도 모른 채 집 구경을 하고 저희 집에 돌아왔어요. 그 사이 잠시 저희 애들을 봐주던 친정엄마는 제 말에 고개를 갸웃하셨는데요. 퇴근한 남편한테 말을 하니 적지 않게 놀라는 얼굴이었어요. 그때 감이 딱 왔죠. 설마 그 집 계약금 당신이 해줬어? 엄마가 계약금만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다고 꼭 그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위치가 나쁘진 않더라고. 가지고 있으면 오를 것 같긴 했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건 나랑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났어? 자기, 나 몰래 비상금 같은 거 있었어? 비상금은 무슨, 그냥 직원 전용 대출 받았어. 직원들 상대로 해주는 대출이라. 이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주는 데서 그 대출금 까기로 했으니 그 돈이 그 돈이야. 뭐, 매달 100만 원? 자기 매달 어머님한테 100만 원 보내드리고 있었던 거야. 무슨 돈으로?
남편이 줄줄이 사탕처럼 제가 하나를 물으니 줄줄이 자기가 저 몰래 뭘 하고 있던 건지 불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생활비 대출을 받아서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대출받아서 보냈다는 계약금은 무려 1억이었는데 그런 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융통했다는 게 저는 용서가 되지 않았죠. 엄마가 계약금만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했어. 지금 사는 집 팔고 시골에 있는 엄마 명의 땅이 있는데 그거 팔면 잔금은 어찌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 집 매매가가 얼마인 줄 알아? 5억 8천이야. 그럼 자기가 1억 해줬다고 하면 나머지 4억 8천을 어머님이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남편 말에 더는 참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잔뜩 화가 나 있는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야,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생각해봐. 그렇게 나쁜 일 아니야. 그 집 집값 오르면 우리한테도 지분이 있는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계약금 대출은 그냥 평소처럼 내가 드리는 생활비에서 충당되는 거라니까. 자기는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야. 그럼 그 생활비 대출은 계속 대출받아서 100만 원 드릴 거야? 난 여태 그것도 모르고 있었잖아. 우리가 부부야. 자기랑 내가 한 가족이 맞냐고? 그럼 어떡하냐? 자기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엄마는 미정이랑 살려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가운데서 내가 뭘 어떻게. 이참에 자기도 알았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줘. 이제 우리 애들도 많이 컸고 자기 일하면 같이 맞벌이해서 갚으면 그깟 거 금방 갚아. 아니면 우리 집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팔아서 대출금 해결하고 우리는 다시 시작해도 되는 일이지. 뭐? 당신 미쳤니? 뭘 팔아? 그리고 내가 왜 이래서 당신의 대출을 갚아? 그야 그 아파트는 그냥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엄마가 그랬어. 엄마 돌아가시면 그거 놔준다고. 엄마가 우리 아파트 명의가 내게 아닌 게 계속 마음에 걸렸나 보더라고. 저는 남편의 말에 기가 찼어요. 그리고 더는 참지 않고 막을 쏘아붙였는데요. 나는 그 집의 일도 욕심이 없으니 아가씨 불러서 돈 벌어서 갚으라고 하라고 소리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100만 원 드리는 생활비도 당장 그만두라고 무섭게 말했는데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계약금 1억만 내가 해결해주면 그 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왜 그걸 포기해? 나는 뭐 평생 자기 명의 집에서 눈치 보면서 얹혀 살라고. 나 솔직히 그동안 불만 많아도 가정 지키려고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다. 그래, 장인 장모님 찬스로 아파트 샀어. 근데 뭐 거기에 내 권한이 있어. 근데 지금 누구 돈으로 살아? 내가 번 돈으로 살잖아. 근데 내가 왜 이 집에서 눈치를 보고 사냐고. 자기가 무슨 눈치를 봤다고 그래. 억지 좀 그만 부려. 지금도 봐. 10원 한 장 벌지도 않으면서 넌 내 돈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잖아. 네가 뭔데 돈도 안 벌면서 나한테 뭐라고 해. 그래서 나도 그 아파트 필요해. 욕심 많은 당신 동생이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 자기는 계약금만 해주는 거잖아. 나머지는 어머님이 구하시는 거면 아가씨도 자기 권리 있다고 난리가 날 거라고.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가 이미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됐어. 그 아파트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리고 싶으면 이 집 팔아서 내 앞에 있는 빚 청산해 주던가. 저는 그 순간 돈에 미친 남편한테서 오만 정이 떨어졌어요. 제가 알던 그 남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분명 언제 터질지 모를 급한 폭탄이라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떠오른 게 이혼이었어요. 저게 터지면 같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고 사정을 말하며 이혼해야 할 것 같다고 제 의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도 저희 부모님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라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이 서방이 일단 자기 능력에서 해결한다고 하니 기다려보자. 엄마도 아빠도 내 시어머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데 당신도 오죽 기사를 가고 싶으면 그러셨겠니. 그래도 잔금은 당신이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서방한테 부탁한 거 아니겠어. 나는 그 말도 안 믿어. 분명 그때 가서는 다른 말 할 거야. 내가 그걸 아니까 거기에 말리고 싶지 않은 거라고. 은지야, 진정해. 알겠어. 그럼 조금만 더 지켜보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 애들 생각해야지. 저 어린 걸 이혼해서 아빠도 없이 너 혼자 키울 거야? 저는 솔직히 그때는 친정 부모님이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이미 남편이랑 살고 싶지 않은 저였는데 자꾸만 설득을 하시니 친정은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집에 가서 남편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며칠 친정에 머물렀는데 시어머님이 남편한테 제가 싸우고 친정에 갔다는 말을 들었는지 전화를 하셨더군요. 너 친정에 갔다며? 내가 정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아니,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 친정에서 나오거라. 어머니, 저는요, 어머님이 그렇게 무작정 사고를 치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가씨한테는 돈 벌라는 말도 못 하시면서 왜 저희한테만 돈을 해달라고 하세요? 저희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잖아요. 적어도 저랑 상의라도 하시고 계약을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뒤통수 맞은 기분은 안 들 것 같네요. 뭐, 뒤통수? 나는 너희한테 그래도 뭐라도 하나 물려줄 욕심에 무리하는 건데 넌 말을 해도 꼭 그렇게밖에는 못하냐. 이 봐봐, 네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지금도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러겠니.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나도 다 계획이 있다고. 막말로 너 힘들어지면 너네 부모님이 가만히 계시겠니. 너 아파트 사줬을 때처럼 너 도와주시겠다고 나서시겠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고는 어머님이 다치놓고 제가 힘들어지면 저희 부모님이 나서실 것까지 계산하고 그 집을 덜컥 계약하신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사돈이잖아요. 사돈한테 도움받을 생각으로 지금 일을 벌이셨어요? 아우, 시끄러워. 그래, 그랬다. 나는 뭐 너네 집 덕 좀 보면 안 되니. 그래, 너네 친정 잘 살잖아. 현금도 많고. 그럼 너야말로 살살거리면서 네 집에서 땡겨 올 수 있는 건 처음부터 땡겨야지. 넌 이제 시집 왔으니 우리 집 사람이야. 우리를 위해 네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 무슨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태어나게 하세요. 제가 친정에서 돈 빼다가 어머니한테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다 멀리 생각하면 널 위한 거지. 내가 계약한 집도 그래. 너도 들었겠지만 나 그 집 우리 태우한테 물려줄 거다. 그 아파트가 값이 올라서 2배, 3배 되면 누가 이득이니. 나는 그냥 미래의 너희 재산에 잠깐 머무는 것뿐이다. 우리 아들은 잘 이해했는데 너는 머리가 나쁜 거니. 그리고 너네 집도 참 뻔뻔해. 자기 딸이 돈도 안 벌고 지금 몇 년 동안 사돈 돈으로 놀고 먹는데 미안하지도 않다던. 너 있는 김에 딱 10억만 땡겨와라. 그럼 내가 너 평생 위하고 살게. 저를 위한다고요? 됐어요. 저는
어머님 같은 날강도하고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네요. 저 이혼할 거예요. 어머님이야말로 뻔뻔하시네요. 저희 결혼할 때 10원 한 장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생활비다 뭐다 죄다 뜯어가시는데 저희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언제는 아가씨한테 가게 차려줄 능력은 있다면서요. 그것도 거짓말이셨죠. 뭐야, 너 지금 시어미한테 말 다 했니? 네, 다 했어요. 저도 그동안 가난하고 능력 없는 시어머니 감당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는 줄 아세요. 저는 더는 그런 거 못하겠어요. 저희 집 덕을 보시겠다고요? 꿈 깨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쉬지도 않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많이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흐느끼면서 자기가 죽어야 한다며 생쇼를 하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혼할 거라고. 그러니 죽든 살든 저랑 상관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는데 핸드폰 너머로 시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혼해라. 그런데 그냥은 안 되지. 여태 너랑 살아준 내 아들한테 너 위자료 물어내.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내 아들한테 넘겨라. 그리고 양육비니 뭐니 하나도 요구하지 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요. 됐고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해요. 저 변호사한테 이혼 소송 맡길 거고요. 그럼 판사님이 알아서 분할해 주시겠죠. 저게 끝까지. 그럼 우리 집이라도 해결해주고 이혼해. 나는 너 하나 믿고 그 집 덜컥 계약했는데 그럼 대출 받아서 계약금 넣은 아들은 어쩌라는 거니? 그러게요. 어머님이 어머님 아들 신세 망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할 말 다 했고요. 어머님이 친사고 어머님이 수습하시길 바라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순간 속이 얼마나 시원하든지. 그리고 시댁과 남편은 그제야 발등에 불 떨어진 듯 난리가 났고 남편은 급기야 저희 친정에 와서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이 상황을 모르셨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셨어요. 하지만 이내 제가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아시고는 표정이 굳어버리셨는데요. 남편은 무슨 귀신이라도 본 듯 사지를 떨면서 시댁과 연 끊고 살겠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자기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그때였어요. 저희 엄마가 화장실에서 욕조에 받아진 물바가지를 퍼와 남편 얼굴에 부어버리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자네를 믿었네. 자네 집이 조금 부족해도 자네 하나 믿고 내 딸을 시집 보냈어. 그뿐인가? 나는 계속 우리 애한테만 뭐라고 했네. 네가 참으라고, 네가 이해해 주라고. 근데 이렇게 내 딸 속을 썩였던 건가? 우리가 자네 집 빚을 갚아줄 줄 알고 10억을 땡겨와. 자네 모친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희 엄마도 욕심에 이성을 잃으셨나 봐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됐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네. 내가 괜히 내 딸 생각한다고 아파트를 사준 게 이렇게 큰 화근이 될 줄은 몰랐어. 좋게 말할 때 내 집에서 나가. 그 집은 알아서 처분할 테니 자네도 짐 빼게. 아버님, 제발 노여움 푸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은지 속 썩이는 일은 하지 않을게요. 쌍둥이도 아빠가 필요하잖아요. 자네 같은 아비는 필요 없어. 그동안 자네 새끼 키우느라 새까맣게 고생하는 내 딸을 자네 돈으로 놀고 먹는 취급을 했겠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이번엔 펄펄 끓는 물을 그 얼굴에 부어버릴 거야. 장모님, 누가 전에 장모야. 썩 나가.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말고. 그때 저희 엄마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소리치다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구급차에 신고를 했고 저희 아빠는 이성을 잃고 남편을 있는 힘껏 현관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 은지랑 이혼 못합니다. 이미 그 집 대출받아서 계약금 다 넣었고 잔금 해결되지 않으면 그 돈도 다 날아가요. 제가 다 덤터기를 쓴다고요. 제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라며 동네방네 시끄럽게 굴었는데 결국 제가 보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응급실 간 엄마는 의식을 회복했는데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른 저희 아빠가 직접 나서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네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치졸하게 친정에서 사준 아파트 시세의 절반을 재산 분할로 요구했는데 저희 쪽 변호사님이 온갖 증거를 갖다 대며 반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사노동 시간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해 저의 노동 가치를 선정해 주셨고 결국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저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어요. 아파트는 물론이고 남편한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받게 되었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이들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제야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며 다시는 돈 욕심 내지 않을 테니 당신 아들 살려달라고 빌고 난리도 아니시더군요. 너가 이렇게 이혼을 하면 내 아들이 은행을 어떻게 다니니? 그리고 우리 벌써 그 아파트 날렸다. 내 아들 갈 곳이 없어. 너 우리 아들 많이 좋아했잖아. 이젠 내가 죽은 듯이 살 테니까 이혼하지 말고 그냥 그 아파트에서 살아라. 싫어요. 저는 이미 오만 정이 떨어졌고 무엇보다 어머니 말씀 믿지 않아요. 그러게 저한테 평소에 신용을 좀 쌓지 그러셨어요. 저는 이혼해서 애들이랑 편하게 살래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 있는 집 자식이라는 거. 이혼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 뭐야. 너는 이 판국에도 내 앞에서 잘난 척을 하고 싶어. 이 망할 것. 너네 아들 책임져. 내 아파트 물어내.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붙잡고 한탄을 하셨어요. 그러자 법원 내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시어머니를 저에게서 떼어 놓으셨고 저와 그 집 식구들은 그게 마지막이었네요. 그리고 제가 이혼 판결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시댁 식구들 번호 차단하는 거였는데 처음엔 그냥 삭제할까 했다가 모르는 번호라고 저도 모르게 전화를 받을까봐 그냥 차단하기로 했어요. 그 번호는 아마도 저한테는 영원히 차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 번호는 아무래도 양육비 문제도 있고 하니 그냥 뒀는데 저희 아빠가 따로 통화할 것도 없다며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용건을 전달하라고 하셨고 실제로 남편은 며칠 동안 구질구질 저한테 매달렸지만 저희 아빠가 나서서 저한테 얼씬도 못하게 하셨어요. 한 달 정도 그렇게 저와 아빠와 신경전을 하던 남편. 아니, 전 남편은 그제야 포기할 마음이 생겼는지 더는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요. 혹여 위자료와 양육비에 장난을 칠까봐 저희 측 변호사가 전 남편이 근무하는 은행에 급여 압류를 진행했죠. 그러니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자기도 살아야 하지 않냐며 매달 저한테 입금해 주는 걸로 합의하고 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제 손 거치지 않고 일이 수월하게 끝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은 전 남편이랑 살던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모도시의 작은 평수의 주택으로 이사 왔는데 아무래도 아들 둘이다 보니 층간소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마당이 있는 주택살이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1층은 꽃집 겸 레스토랑으로
용도를 변경해 운영하고 2층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가게는 저희 식구 먹고 살 만큼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꽃집 겸 레스토랑이라는 점을 감안해 꽃으로 인테리어를 해놨거든요. 그렇다 보니 조금씩 커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는 것 같은데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저희 부모님도 한시름 놓으셨다는데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사실 제가 이혼하고 두 분 다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거기에 제가 복직이 아닌 자영업을 한다고 하니 더 걱정이 많으셨는데 일하면서 행복해하는 저를 보고 이제는 두 분 모두 저를 응원해 주십니다. 비록 실패로 끝난 결혼 때문에 속을 많이 썩인 못난 딸이지만 이제라도 효도하면서 살려고요. 앞으로는 저희 부모님의 딸로서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열심히 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없다고 사람이 비루해진다면 그것만큼 꼴불견이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돈이 있든 없든 생각과 가치관이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희 아들들도 그런 저를 닮아 바르게 클 테니까요.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고 했으니 앞으로도 저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네요. 이상 제가 이혼하게 된 사연이었어요.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쓰다 보니 제법 길어졌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